자, 우리가 지난번에 연속되어 있지 않은 전자 껍질이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전자 껍질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개념, 전자가 존재하는 곳을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는, 확률 함수로 나타내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이 오비탈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비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오비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연속적이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수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했었지. 이 양자수, 연속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수치가 4가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 수치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첫 번째는 주 양자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아무리 오비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지만 보어가 제안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여전히 전자 껍질이 계속 함께 존재하면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양자수는 몇 번째 껍질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몇 번째 껍질이냐를 결정한다면 숫자가 몇부터 시작하겠어요? 첫 번째 껍질부터 시작이니까 1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1, 2, 3 이렇게 쭉 연결되는 정수, 뭐 자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수고 무한대 있다. 껍질은 엄청 많이 있어. 무한대개가 있다. 그 이 주양자수가 껍질이 몇 번째나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껍질들이 가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껍질에 들어간 전자가 몇 개까지 있고 오비탈이 몇 종류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자수가 또 하나 있는데 부양자수라고 한다고 했지. 주에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양자수고 방위양자수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했었어. 자, 그래서 방위양자수 L이라고 쓸 건데, 이 L은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값이야. 0부터 시작해. 그래서 0, 1, 2 이렇게 쭉 존재해서 어디까지 숫자가 결정이 되냐, n-1까지 존재하는 수치다. 얘는 뭘 결정하냐면 부양자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어떤 오비탈을 갖는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해주는 애야. 이 오비탈이라는 애가 종류가 엄청 많아. 마치 껍질이 무한대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오비탈도 몇 개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하는 오비탈, S오비탈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는 P오비탈이라는 애가 있고, 세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는 D오비탈이라는 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설명은 안 했지만 네 번째 껍질부터 등장하는 F, 쭉 더 다른 애가 많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F부터는 알파벳 순서대로 갈 거거든. 그래서 F 뒤에는 G, H, I 이렇게 쭉 갈 건데, F를 볼 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없고 D도 사실 별로 볼 일이 없어. 거의 교과서에서는 S나 P 정도까지만 다루고 말 거긴 해요. 여하튼 이런 아이들이 요 숫자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이 부양자수가 0이 되면 요런 애가 있을 때는 어떤 오비탈이 존재하냐? S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 수치가 1자리가 있으면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그 수치가 2면 D오비탈, 3이면 F, 4면 뭐 G 이런 식으로 전차적으로 어떤 종류의 오비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부양자수, 방위양자수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는 애가 있어. 자양이 아니라.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표시해요. 얘는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데, 자기양자수라는 이 용어는 사실 뭐 이렇게 자기장 안에서 어떻게 방향이 배치됐냐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가,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지. 방향성은 사실은 축에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 그런데 다르게 보면 걔네들이 배치되었을 때 내가 걔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S오비탈이라는 애는 무슨 모양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구 형태라고 했잖아. 그게 구 형태라다 보니까 입체적인 공간에 있는 축에다가 원점, 중심을 딱 맞춰놓고 S오비탈을 배치를 하면 S오비탈은 여기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의 형태로 배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도 구라고 생각해봐.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가 달라지더라.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얘는 어차피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겠지. 그리고 이 구를 다르게 배치하는, 중심을 딱 맞춰놓고 얘를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은 없어. 이런 애들은 방향성이 없다, 또는 방향이 하나다.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자기 양자수라는 수치인데, 이 수치는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L-1 뭐 이런 식으로 쭉 수치가 존재하고 플러스 L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양자수가 0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봤자 어차피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이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자기양자수가 숫자가 한 개가 나온다는 건 걔의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방향성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S오비탈은 구형이다 보니 어떻게 배치되든 동일한 방향밖에 없어. 한 가지 방향이다. 근데 이 L 값이 1이 되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런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수치가 몇 개 나와? 숫자가 3개가 나오지? 이 3개가 나온다는 뜻은 방향이 3가지가 있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P오비탈은 어떻게 존재해? 축에다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X축으로 배치될 때, Y축으로 배치될 때, Z축으로 배치될 때 다르게 모양이 배치가 돼. 모양은 똑같은데 걔네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이 3가지가 있고 걔네들, 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얘랑 다르게 내가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의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P오비탈의 방향성은 미안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기양자수 값이 몇 개냐로 결정되는 거야. 숫자가 얼마냐, 숫자가 뭐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그 수치가 지금 3개가 나온다는 건 방향을 3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P오비탈은 방향성이 3가지가 있는 방향성 있는 애예요. 그렇게 치면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숫자가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잖아. 그래서 P오비탈은 방향성이 3개인데 D오비탈은 방향성이 5개 존재하는 그런 아이다. 선생님이 유인물에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D오비탈은 어쨌든 방향성이 5개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L값이 3이 되면 거기에 존재하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7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아이들은 방향성 7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방향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분명히 에너지는 똑같을 건데 같은 오비탈이니까 그런데 걔네들의 배치에 따라서 그런 아이들이 여러 개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쌍둥이 같은 애들이 방향만 다르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뒤에 가서 전자를 배치하는 걸 배울 때 상자로 표현할 건데 상자가 몇 개냐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양자수와 더불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스핀양자수 또는 스핀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이 자기라는 용어를 집어넣고 M 쓰는데 M, 얘는 스핀이니까 S. 이거는 이 나머지 3개랑 아무런 상관없는 수치야. 값은 뭐하고 뭐밖에 없냐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는 전자가 어떻게 회전하느냐 전자의 자전 방향 결정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전자들이 자전하는 방향이 2가지가 있어.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가 될 때 자전 방향 다른 아이들이 하나의 오비탈에 같이 들어가서 서로의 그 반발력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표 채우면서 선생님이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이 수치들 결정하고 어떤 오비탈이 있고 어떻게 집어넣고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얘기했는데 오비탈 하나당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다. 이거 기억해 두라고 했었지. 그리고 그때 이상한 거 얘기했었지. 뭐가 이상했어? 세 번째 껍질은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있고 최대로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우는 걸 좋아해. 8개 채우는 게 원칙인데 18개를 들어가는 그 뒤로 가면 네 번째 껍질은 껍질 자체가 더 커지면 오비탈도 한 종류 더 나오고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점점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어차피 바깥쪽 껍질에 8개 채우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으니 뭔가 틀어져서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뭐 얘기해야 된다 했어? 여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난번에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 밑에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교과서 7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기도 하는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보어가 무엇을 연구했나? 보어의 원자 모형이 왜 들어맞지 않았나? 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 오비탈이라는 아이를 적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보어가 이야기한 수소 원자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전자가 하나잖아. 전자가 여러 개 들어가면서 반발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이 없을 때는 오비탈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전자는 그냥 껍질의 개념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그냥 보어가 얘기한 대로 말하면 돼. 그런데
껍질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걸로 그냥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껍질엔 오비탈이 하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지금 오비탈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두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두 개가 있잖아.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오비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가진 에너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사실 스스로만 이야기할 거니까 굳이 오비탈 얘기할 필요 없이 껍질 얘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만 더 있어도 두 개부터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오비탈 간의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 이게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에 적용되는 껍질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어차피 s오비탈 하나만 있으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 껍질은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있잖아. 부양자수가 더 작은 오비탈이 에너지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은 에너지가 똑같지 않은데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거야.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게 그대로 에너지 라인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오비탈이 있으니까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p보다 d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s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는데 그냥 s라고 쓰면 어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다 주양자수를 이렇게 써주기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1s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2s라고 부르기로 하고, 거기에 있는 p오비탈은 2p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근데 너희 보호의 원자모형 설명할 때 에너지 준위가 껍질마다 다 다른데 그 간격도 다 다르다 그랬지. 위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 간격이 이 정도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에너지 간격은 한 이 정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에너지 간격은 더 작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 정도 에너지고, 세 번째 껍질은 여기가 세 번째 껍질 s오비탈,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의 p오비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무슨 오비탈도 있어? d오비탈도 있잖아. 세 번째 껍질의 d오비탈은 세 번째 껍질의 p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상자로 그려놓은 칸수가 걔네들의 방향성과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은 역시 시작은 무조건 뭐부터 해? S부터 하잖아. 네 번째 껍질의 S오비탈은 이 S오비탈의 에너지 라인은 얼추 누구랑 비슷하게 시작하냐면 보어가 계산한 전자 껍질의 에너지 라인과 얼추 비슷하게 시작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라인에 얼추 맞춰서 그렸지? 그러면 네 번째 껍질의 S오비탈은 대충 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났더니 약간 문제가 생겼어. 전자 껍질이 뒤로 갈수록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자 껍질 속에 있는 오비탈은 점점점 더 많아지지? 오비탈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오비탈 간의 에너지가 똑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전자가 두 개만 있어도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가 완전히 같지 않아. 종류가 달라지면 에너지가 살짝씩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 껍질의 오비탈, 네 번째 kop질의 오비탈의 에너지 라인들이 조금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 교과서나 유인물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에너지가 누가 더 큰가 오비탈의 에너지에 대해서 써보자고 하면 1s 오비탈이 제일 에너지가 낮고 2s가 그 다음 2p가 그거보다 크고 3s가 그거보다 크고 3p가 그거보다 큰데 엉키는 부분이 생겼잖아. 어디가 엉켰어? 오히려 4s 에너지가 작고 3d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지. 점점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줄어드는데 오비탈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니까 역전되는 에너지 순서가 전자 껍질의 순서와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간들이 자꾸 등장을 하더라. 그런데 전자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는 안정된 걸 원하잖아. 안정된 순서대로 넣는다는 건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를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로 가면서 뭔가 뒤죽박죽 되면서 전자를 넣기가 어려워지겠지. 약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다시 말해
보어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수소에는 100% 맞아 들어가지만 전자가 한 개만 더 있어도 딱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 이 라인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 교과서를 잠깐 볼게요. 자, 교과서 74페이지에 지금 좀 전에 띄웠던 이 그림이 있고 요 차이 잘 기억해두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원래 주 양자수가 클수록 높아지는 게 맞기는 한데 보어 원자 모형하고 오비탈이란 개념이 사실 다 공존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한 에너지 라인이 그냥 주양자수가 커진다고 완벽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 너희들 교과서 이게 박스에 있는 요 두 가지를 잘 채워서 기억해야 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떠냐면 수소 원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들의 라인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있잖아. 그게 제일 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2s랑 2p가 있잖아. 그런데 수소 원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같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는 3s랑 3p랑 3d랑 있잖아.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들끼리도 같아. 그런데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들의 에너지보다는 에너지가 크더라. 네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 네 번째 껍질은 4s랑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4p, 4d. 그 네 번째 껍질은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4d 다음에 4f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다 똑같아.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높아요. 수소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 개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오비탈 개념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껍질 개념만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 모형에서는 너희들 보는 것처럼 전자가 ES 여기에 있었던 1S에 있던 애가 여기로 튀어서 들뜨겠지? 그러면 걔가 ES로 올라가든 EP로 올라가든 간격은 에너지 간격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오비탈로 가든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같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그래서 굳이 껍질의 개념 이외에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수소가 아닌 나머지는 지금 다 이렇게 될 거잖아. 걔네들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수소가 아닌 다른 아이들 에너지 준위를 잘 기억해 두는데 전자가 하나만 더 있어도 다전자, 전자가 일단 2개 이상 되기만 하면 1s 다음에 2s, 아까 여기 선생님 그린 것처럼 2s 다음에 누가 에너지가 커? 2p,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어디가 뒤집어져? 3d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s의 에너지가 더 작고 3d가 더 크고 그 다음에 4p가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의 에너지 라인이 형성되더라. 요것들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굳이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게 수소 원자에는 보어의 전자 모형이 완벽하게 적용돼서 껍질만 얘기해도 되지만 수소가 아니면 껍질만 얘기해서는 명확하게 에너지 라인의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있잖아. 껍질 하나 오비탈 하나에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걔네들이 자전하는 회전 방향이 다르면 안정도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양자수로 설명하고 나서 스핀자기 양자수라는 게 하나 존재한다고 했었지? 스핀자기 양자수는 전자가 2가지 스핀 상태,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이 2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거 슈테른이라는 사람하고 게를라우라는 사람이 우연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했잖아요. 전자가 2방향으로 스플릿 되는 걸 보고 아, 자전 방향이 2가지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양자수도 있구나. 그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추상적인데 이제 전자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조금 괜찮을 거야. 자, 그럼 이제 확인하기 봅시다. 하나의 오비탈을 지정하는데 오비탈만 지정을 한다고 치면 결국은 무슨 오비탈로 결정되느냐만 설명하는 거잖아. 전자를 넣기 전에는 양자수는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몇 번째 껍질에 해당하느냐? 주양자수. 그 다음에 어떤 오비탈이냐? 부양자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양자수. 이렇게 필요하지?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냐?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오비탈만 지정하는 데서는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
거기다 이제 전자까지 집어넣으면 스핀-자기 양자수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겠지. 다음 양자수를 가진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어 보자 그랬는데 여기 생각해 봅시다. 주양자수가 2야. 두 번째 껍질에. L이 0이면 S, L이 1이면 P 오비탈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1이라고 했는데 자기양자수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근데 걔가 1이냐 1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축의 방향인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 번째 P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에 있다는 거 외에 추가 정보를 더 주지는 못해. 그냥 그게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나 Z축 방향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배치됐다 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n이 3이면 세 번째 껍질.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2잖아. 아까 부양자수가 0이면 S, 1이면 P, 2면 D 오비탈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D. 그럼 사실 D 오비탈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그 중에 얘가 마이너스 1을 차지할 때가 축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결정해 주지는 않아. 그 5개의 방향성 중에 한 가지다. 요것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세 가지 수치가 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오비탈이 정확히 방향성이 어떻게 축에서 배치되는지까지는 모르고 방향성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 오비탈이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75페이지 봅시다. 현대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7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를 잠깐 펴서 같이 볼게요. 전자를 배치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화학원에 1단원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단원은 더더욱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규칙을 알면 그 다음에 오비탈의 에너지 주인이가 어떻게 돼서 어떤 순서로 집어넣는지만 알면 얼마든지 전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 원칙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 3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책에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부터 나와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교재 그 유인물에도 그거부터 썼는데 사실 이거야. 원리를 먼저 설명한다면 싸움 원리라는 게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고 훈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원칙에 맞춰서 전자를 배치하는 거야. 이 원칙 첫 번째 싸움 원리는 독일어로 아우프바우 원리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빌딩업 원리라고도 해. 빌딩업, 아우프바우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고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너희들 아까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 했잖아. 그거를 기억해야 돼.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를 집어넣는 원리가 싸움 원리야. 근데 아까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오비탈 에너지 순서는 1s가 제일 작고 2s가 그 다음 2p 그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3d 대신에 3d보다 누가 에너지가 더 낮았어? 4s 에너지가 더 낮아서 에너지 낮은 데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3d까지 세 번째 껍질 다 채우고 나면 4s 넣었으니까 4p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뭐 이 뒤 더 복잡하게 있겠지? 이 뒤까지 하지도 않아. 4p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일단 배울 거는 끝날 거예요. 시험에는 아마도 4S 정도까지만 교과서에는 4S 정도까지만 다루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뒤에 4P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 갈 거야. 이 순서대로 전자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S부터 먼저 전자가 들어가면 돼. 그게 싸움 원리야.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순서대로 전자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오비탈 하나당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2개까지 들어가요. 그 파울리가 제안한 베타적인 원리라 알파 베타가 아니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아이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베타 원리예요. 이걸 기억해두면 되는데 지난번에 선생님 표 채울 때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 2개가 서로 반발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핀 방향이 다른 애가 들어가야 된다.
요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걸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지. 수소는 어차피 전자가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에 있는 1s에 전자 하나 들어가면 끝나. 그런데 그 다음에 헬륨부터 전자를 채울 때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건데 헬륨은 전자가 2개야. 그러면 여기에다 전자를 채우는 방향을 우리가 화살표로 전자의 스핀 방향 화살표로 나타내면 첫 번째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전자의 스핀 방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서로 반발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스핀하는 아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수치로 치면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 자기 양자수를 가진 애가 들어가면 그 다음 들어가는 애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 자기 양자수를 가진 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같은 스핀 자기 양자수가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 1s 오비탈에 똑같이 헬륨의 전자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면 똑같은 스핀 방향이 들어가잖아.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는 절대로 안 돼. 근데 안 되는 수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배치되는 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1s 오비탈에 전자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 3개가 들어갈 수 있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맥시멈 2개. 그리고 스핀 방향이 반드시 반대가 되는 애가 들어가야 한다. 요게 원리야.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지잖아. 그럼 선생님 1s의 전자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궁금해지지. 얘 일단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해야 이건 될까? 돼. 얘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애잖아. 이게 원칙은 없어. 선생님이 여기다 화살표 표시한 스핀 방향은 그냥 상대적인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야. 방향 하나를. 자, 어떤 방향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애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2개의 스핀 방향이 반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걸 화살표로 표시할 때 위쪽을 꼭 먼저 써야 되는 없다는 거야. 대신 어느 쪽을 먼저 그리든 다른 아이가 하나 더 들어갈 땐 반드시 반대의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걸 잘 알아둬야 되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어긋나게 되면 그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다. 이걸 알아두면 돼요. 파울리라는 사람에 대한 썰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 뭐 이론 화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론 물리학자, 이론을 엄청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 실험을 너무 못해. 그래서 전자 같은 걸 연구해야 되니까 되게 정밀한 기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실험을 못해서 이 사람이 뭐 기기를 건드리면 자꾸 고장이 났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제자들 시켜. 자, 이렇게 연구해. 나 그럼 걔네가 이제 세팅한 걸로 실험하고 데이터 주면 이제 파울리가 막 정리해서 아, 이거야. 뭐 이렇게 써있고 원리를 내세운 거야. 그런데 하도 기계를 고장해놓으니까 이게 약간 파울리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거야. 자기네 사이에서 약간 썰처럼. 네, 그 이후에 독일의 어떤 대학에서 되게 비싼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고장났을까? 원인을 모르겠는데 왜 고장났나? 막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주변 정황이랑 막 살펴봤더니 아이러니하게 파울리가 학회가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거기 주변을 딱 지나간 그 시간에 그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정말 파울리 효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약간 썰인데 여하튼 이론으로 엄청 정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사람 제안한 원리가 실제로 전자 채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물론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넣는 게 맞아. 그러나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이상 못 들어간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스핀 방향의 반대인 애가 들어가야 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싸움 원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것도 알아야 돼. 전자 배치의 표시법. 자, 아까 선생님이 헬륨에 전자를 채웠잖아. 1s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 이렇게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매번 이렇게 상자가 그릴 순 없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헬륨은 첫 번째 s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맥시멈이야? 2개 들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는 주 양자수 몇 번째 껍질이냐를 표현해주고 어떤 오비탈인지 쓰고 오른쪽 꼭대기에다가 전자가 실제로 몇 개 들어갔는지 숫자를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수소는 껍질로만 얘기해도 되지만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1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헬륨 다음에 3번이 누구야? 3번. 리튬이잖아, 리튬. 리튬 같은 경우에 전자 3개 넣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첫 번째 오비탈, 1s 오비탈의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1개, 2개 넣겠지? 그럼 하나, 2개 넣었어. 그럼 여기 채웠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ES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ES 오비탈에 나머지 하나의 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때도 선생님은 지금 위쪽 화살표를 그렸지만 아래쪽 화살표로 그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상대적인 방향, 상징적 방향이야. 근데 이렇게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돼?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갔고 2s 오비탈에 하나 들어갔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지? 표시 방법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규칙이 있어. 마지막 규칙. 마지막 규칙은 훈트 규칙이라고 불리워요. 훈트 규칙은 뭐냐 하면 균형을 맞춰주게 배치를 한다. 이런 뜻이야. 균형을 맞춰주게 배치를 한다.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비슷하게 가는 걸 좋아해. 그런데 어차피 S오비탈처럼 한 칸 있는 애들은 전혀 중요할 게 없어. 예를 들어 탄소. 너희 탄소 몇 번인지 알아? 6번이잖아. 전자 6개 채워야 되겠지? 첫 번째 껍질, 1s 껍질에 전자 몇 개 넣을 수 있어? 2개 넣을 수 있지, 2개. 아까 1s 다음에 에너지가 그 다음에 누구라 했어? 2s잖아. 2s에 2개까지 넣어요. 그럼 지금 몇 개 넣었지? 4개 넣었잖아. 그럼 나머지 몇 개 더 넣어야 돼? 2개 더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야? p-오비탈이야. 두 번째 껍질에 p-오비탈. 자, 전자를 넣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네. 어떻게? 하나, 2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지. 자, 그러면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훈트 규칙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더 맞는 방향으로 전자를 배치한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으려면 얘하고 얘 중에 그래도 비슷한 애가 좀 더 많은 애가 좋다는 거야. 좀 더 균형을 맞추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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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 다음에 쌍을 이뤄주게 배치한다. 이게 훈트 규칙이에요. 그래서 훈트 규칙에 의하면 이런 배치가 아니라 얘처럼 배치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배치되면 두 번째 p-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갔지? 2개 들어갔지. 되겠어? 그런데 p-오비탈에 선생님이 상자 3개 그렸잖아. 왜 상자가 3개야? 뭐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 방향성이 3개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아마 EPX일 수 있고 또 하나는 EPY일 수 있고 또 하나는 EPZ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갔다고 써줄 수도 있지만 펼쳐서 쓰면 EPX 오비탈의 전자 하나, EPY 오비탈의 전자 하나 요렇게도 써줄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이렇게 왼쪽부터 넣으라는 법이 있어? 선생님 꼭 위쪽 화살표부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꼭 왼쪽부터 안 넣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이게 XY일 수도 있지만 Y, Z일 수도 있어. 그래도 이 3개의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 오비탈끼리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EP 오비탈끼리는 방향만 다를 뿐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어디에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무슨 규칙만 따르면 돼? 한 개씩 집어넣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쌍을 이룬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홀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는 가급적 쌍을 이루는 것은 나중에 홀전자가 많아지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 규칙에 맞춰서 전자를 배치하는데 중요한 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게 어긋나면 존재할 수 없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배치는 존재할 수 없는 배치야. 그러나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에는 어긋나도 존재는 할 수 있어. 단지 무슨 상태가 아니냐면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